여러분, 나이 60, 70 고개를 훌쩍 넘어오시면서 참 수많은 사람 겪어보셨죠? 들어보면 내 마음 나눌 진짜 내 사람이 열 손가락에 꼽기 힘들다는 사실에 마음이 헛헛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연륜이 쌓이면 사람 보는 눈이 저절로 생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사람을 알아보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엔 싹싹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돌변해 상처를 줄 때면 그 씁쓸함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럴 때면 애초에 사람을 잘못 본 내 탓이지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소가리를 하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속내라는 것이 그만큼 복잡하고 교묘하여 알아채기가 어려운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인 척 포장해도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에는 결국 진짜 밑바닥 됨됨이가 불쑥 튀어나오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를 만날 때 겉모습에 가려진 진짜 정체를 꿰뚫어 보려면 어떤 신호들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번지르르한 말솜씨 뒤에 숨겨진 이 신호들을 알아차린다면 더는 사람 때문에 헛되이 상처받지 않고 내 마음을 단단히 지키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칭찬으로 드러나는 숨겨진 민낯. 올해 67세가 되신 정명희님은 동참 모임에 나갔다가 참으로 씁쓸하고 억울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명희님이 모임 장소에 들어서자 남들 앞에서 화려하게 눈에 띄는 걸 좋아하던 친구가 새로 장만한 금빛 손목시계를 테이블 위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더랍니다. 명희님은 반가운 마음에 분위기를 띄우려고 가벼운 칭찬을 건넸죠. 미수가 그 시계 참 고급스럽고 품위 있다. 내 친구 안목은 알아줘야 해. 따뜻하게 건넨 덕담이었으니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마워. 예쁘게 봐줘서 다행이네. 하고 기분 좋게 웃어넘겼을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반응은 명희님의 기대와 전혀 달랐죠. 칭찬을 듣자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턱을 치켜들고 어깨에 힘을 잔뜩 주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보는 눈이 좀 있잖아. 우리 남편이 나 아니면 누가 이런 거 어울리겠냐며 사줬지 뭐야. 너도 맨날 그 시계만 차지 말고 이런 것 좀 해봐. 나이 먹어서 그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우습게 봐. 순간 좋은 마음으로 칭찬을 건넸던 명희님은 졸지에 친구들 앞에서 초라한 시계나 차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죠. 여러분, 이 친구는 왜 이런 무례한 반응을 보였던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나르시시즘, 즉 과도한 자기애적 성향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칭찬을 건넸을 때 그 칭찬을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따라 사람의 진짜 됨됨이가 극명하게 갈리죠. 반면 같은 칭찬을 들어도 진국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들은 칭찬을 받으면 손사래를 치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하죠. 자네가 곱게 봐줘서 그런 거지. 자네의 머플러 색깔도 마음처럼 참 곱네. 하며 칭찬의 공을 상대에게 돌리고 상대를 함께 높여주어 마음을 푸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열등감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에게 칭찬은 고마운 선물이 아니라 매가 잘나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전리품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칭찬을 따뜻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서열 정리의 무기로 사용하죠. 다산 정영용 선생님은 이처럼 오만하게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을 곁에 두는 것을 단하게 경계하셨습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그 공이 깎이고 스스로 뽐내는 자는 그 빛이 오래가지 못한다. 진실로 속이 찬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으로 칭찬을 건네는데 상대가 나를 의근히 가르치려 들거나 우월감을 과시하려 든다면 이 모습이 이 사람의 진짜 얼굴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귀한 배려와 다정한 칭찬은 진심으로 공을 나눌 줄 아는 겸손한 사람에게만 내어주십시오. 두 번째, 지갑을 닫는 핑계에서 불어나는 관계의 무게. 68세 윤복수님은 친목 모임에 다녀올 때마다 마음이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 모임에는 유독 개선할 때만 되면 약속이나 한 듯 사라지는 김 여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 같이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할 즈음이면 김 여사는 갑자기 아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다며 밖으로 나가버리거나 물 들어간다며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복수님이나 다른 지인들이 밥값을 내고 나면 그제야 나타나 어머, 벌써 계산했어. 미안해서 어쩌지? 다음엔 무조건 내가 살게라며 빈말만 반복했죠. 복수님을 더 기막히게 만든 것은 김 여사가 자기 자신을 꾸미는 데는 돈을 물쓰듯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에 수백만 원짜리 한방 클리닉 시술은 자랑스럽게 떠벌리면서 정작 지인들과 밥 한 끼 나누는 몇만 원 앞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안 내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죠. 복수님은 내가 이 나이 먹고 저 친구 밥이나 사주려고 모임에 나가나 싶어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서로 주머니 사정 뻔히 아는데 유독 함께 식사하는 자리나
공동의 지출 앞에서만 지갑을 굳게 걸어 잠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갑을 여는 태도는 그 사람이 이 관계를 얼마나 가치 있게 평가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자신을 위한 사치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타인과의 관계에 쓰는 돈을 아까워하는 것은 세상을 오직 나의 이득과 손해로만 계산하는 지독한 이기주의가 깔려있죠. 다산 정양용 선생님은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사람의 의리가 드러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소인배는 재물을 목숨처럼 여겨 곁에 있는 사람의 윤리를 가볍게 저버리고, 군자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 기꺼이 재물을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다. 베풀 줄 모르는 자와는 길을 함께 걷지 말라. 여러분, 이제는 번번이 계산을 피하고 입으로만 밥을 사는 얄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내 지갑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한두 번의 양보가 계속되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한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귀한 돈과 마음은 내가 한번 사면 다음엔 꼭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줄 아는 귀중한 인연들에게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선에서 보여지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 홍동수 선생님은 얼마 전 가깝게 지냈다고 믿었던 지인과의 만남 이후 큰 허탈감에 빠지셨습니다. 홍 선생님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에 평소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던 친구를 만나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나 사실 이번 수술이 너무 겁나네. 자식들한테 짐될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앓고 있어. 홍 선생님의 간절한 고백에 친구는 입으로는 연신 아유, 그럼 걱정되고 말고 다 잘 될 거야 라며 다정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홍 선생님은 대화 내내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죠. 왜냐하면 친구가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도 정작 눈동자는 홍 선생님을 보지 않고 식당 내 다른 테이블을 살피거나 자신의 핸드폰을 흘끔거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홍 선생님이 눈을 맞추려 하면 슬쩍 시선을 피하며 가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홍 선생님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는 내 걱정을 정말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한 말이 지루했던 걸까? 위로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외로움이 느껴졌죠.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시선은 그 사람의 언어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심리학적으로 시선을 회피하거나 대화 도중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는 행동은 공감의 결여와 이득 중심의 사고를 나타냅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상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질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다산 정양용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 사람의 마음은 눈동자에 머무는 법이다. 마음이 맑은 자는 눈동자가 맑고 마음속에 삿된 것을 품은 자는 그 시선이 흐릿하고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눈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나의 아픈 사연을 말하는데도 시선이 자꾸 주변을 맴돌거나 핸드폰을 향하는 사람을 마주한다면 더 이상 그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속마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인연은 내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내 아픔의 무게를 함께 견뎌주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명백한 잘못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민낯. 김말순 여사님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박 여사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건의 발단은 우산 때문이었죠. 박 여사가 경조사에 가야 하는데 비가 올 것 같다며 걱정하길래 말순님은 평소 아끼던 고급 우산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돌려받은 우산 살 하나가 구부러지고 천이 찢겨 있었습니다. 말순님이 속상한 마음에 조심스레 물었죠. 박 여사, 여기 살이 좀 휘어졌네. 무슨 일이 있었어? 본인의 명백한 실수이니 당연히 어머, 이를 어쩌나. 내가 정신없이 어딘가에 걸렸나 봐. 정말 미안해. 당장 새 걸로 사줄게라며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박 여사가 오히려 눈을 치켜뜨며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며 말하는 겁니다. 아휴, 나이 먹고 눈도 침침한데 내가 그걸 언제 다 확인하고 앉아있니? 애초에 그렇게 귀한 거면 나한테 빌려주질 말았어야지. 사람을 순식간에 몹쓸 사람으로 만드네. 이거 가지고 사람 숨막히게 예민하게 구네. 어이가 없어진 말스님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안하다는 말 없이 뒤돌아가 버린 박 여사 때문에 그날 밤 분통이 터져 잠을 자지 못했죠.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명백한 잘못 앞에서도 절대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고 오히려 주변 환경이나 땀 탓으로 돌리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왜 끝까지 사과 한마디를 못해서 소중한 관계를 망치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사람을 기가 세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완전히 정반대이죠. 이들은 오히려 자아, 순중감이 턱없이 빈약한 사람입니다. 내면이 단단한 진짜 어른은 실수한 나와 원래의 나를 분리할 줄 알기 때문에 쿨하게 잘못을 인정하죠. 하지만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남 탓을 하고 내가 예민한 거야 라며 상대를 가스라이팅하는 겁니다. 동양의 지혜를 담은 고전 책은담에는 인간관계의 진리를 꿰뚫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잘못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 하나를 당해내지 못한다. 여러분, 앞으로는 명백히 실수를 해놓고도 오히려 나를 탓하며 억지를 부리는 사람을 만나면 시시비비를 가리려 싸우지 마십시오. 이런 뻔뻔한 사람을 마주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만한 마음의 그릇조차 없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의 정신적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버리십시오. 앞으로 소중한 물건을 나누거나 신뢰가 필요한 일은 애초에 그 사람과 절대 함께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밥상에서 드러나는 숨겨진 탐욕과 배려의 민낯. 오정임 여사님은 얼마 전 텃밭 모임에서 알게 된 동갑내기 지인과 점심을 먹었다가 아주 불쾌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 여사님은 평소 모임에서 고생하는 지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오랫동안 대기가 있는 갈치조림 식당으로 그녀를 초대했죠.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하려는데 오 여사님은 지인의 젓가락질을 보고 그만 입맛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지인은 여럿이 함께 먹는 갈치조림 냄비 한가운데로 젓가락을 불쑥 들이밀더니 살점이 두툼한 부위만 쏙쏙 골라 자기 앞접시에 쌓아두는 겁니다. 오 여사님 앞에는 금세 뼈다귀와 무조각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게다가 지인은 입에 음식을 넣으면서 종업원을 향해 아유, 이 집은 간이 왜 이리 짜? 반찬 종류도 별로네. 여기 깍두기 좀 더 가져다 줘요? 라며 큰 소리로 불평을 들어놓았습니다. 오 여사님은 돈을 내고 밥을 사면서도 앞사람의 탐욕스러운 모습과 식당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독 밥상머리에서 자기 앞가림만 챙기고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식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본능입니다. 이 본능적인 욕구 앞에서는 아무리 교양 있게 포장했던 사람이라도 그동안 숨겨왔던 탐욕과 이기심이 무장해제 당하고 말죠. 음식에 좋은 것만 골라 먹는 행동의 무의식 속에는 나의 욕망이 타인의 권리보다 무조건 앞선다는 지독한 자기중심적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옛 지혜로운 현인들도 젓가락 하나로 천하의 인재를 가려냈습니다. 옛날에 사람 보는 눈이 귀신 같기로 소문난 한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죠. 하루는 겉모습이 아주 번듯하고 말솜씨가 화려한 청년이 찾아와 자신을 큰 일꾼으로 써달라 청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죠. 그런데 청년이 국밥 속 고기를 먼저 먹으려고 숟가락으로 그릇바닥을 시끄럽게 긁어대는 모습을 보고 노인은 미련 없이 그를 내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이유를 묻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죠. 국밥 한 그릇 앞에서도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제 이익부터 챙기려 그릇을 뒤집는 자가 어찌 나라의 큰 재물을 대할 때 백성을 먼저 생각하겠느냐. 따라서 여러분의 귀한 밥 한 끼는 따뜻한 눈빛으로 반찬을 양보할 줄 아는 진짜 정갈한 인연들에게만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남의 경사에 묘하게 재뿌리는 질투의 민낯. 장희숙님은 얼마 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 때문에 마음고생하던 막내딸이 드디어 지방 공무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장 여사님은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 평소 동네에서 제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을 만나 점심을 대접하며 조심스레 이야기했죠. 우리 막내가 이번에 원하던 공무원 시험에 드디어 붙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 친한 지인이 함께 손뼉을 치며 기뻐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반응은 예상 외였죠. 먹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묘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참 좋겠다. 근데 요즘 지방직은 월급이 너무 적다더라. 게다가 요즘 젊은 애들은 공무원도 금방 그만둔다던데 차라리 우리 애처럼 대기업 들어가는 게 낫지. 안 그래? 아무튼 축하해. 순식간에 장 여사님의 기쁨은 찬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차갑게 식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내 슬픔에는 위로를 건네면서도 정작 나의 기쁨 앞에서는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노년기가 되면 삶에 대한 평가를 자녀의 성공이나 경제적 여유라는 성적표로 대신하려는 경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 타인의 경사를 마주하면 진심으로 축하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깊은 열등감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처럼 남의 성과를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삶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는 방어적 질투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숱한 정적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꼿꼿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냈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소인배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소인은 남의 아름다움을 시기하여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하고, 군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기꺼이 이루어주려 한다. 여러분, 앞으로는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무작정 주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 마십시오. 안타깝지만 세상에는 내 슬픔에 겉으로 눈물 흘려주는 사람은 많아도 내 기쁨에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진짜 인연은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혹시라도 얄미운 지인이 은근슬쩍 다가와 요즘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 라며 비교의 잣대를 들이대려 한다면 그저 인자하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이 한마디만 던지십시오. 아휴, 자식 농사 별거 있나? 그저 지들 앞가림하고 밥 잘 먹고 아프지 않으면 그게 최고지. 그나저나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우리 차나 한잔하러 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기쁨과 행복은 그 빛을 함께 따뜻하게 쬐어줄 수 있는 진짜 내 식구들에게만 온전히 누리게 하십시오. 7번째, 낯선 지식 앞에서 드러나는 지적 겸손함의 바닥. 얼마 전 지인이신 이덕선 선생님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겪었던 일화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친구들과 식사를 마치고 마트에 들렀는데 셀프 계산대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딸에게 사용법을 열심히 배워둔 이 선생님은 뿌듯한 마음에 친구들 앞에서 나서며 시범을 보여주었죠. 새로운 것을 배웠으니 친구들도 신기해하며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소 자존심이 세기로 유명한 한 친구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버럭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까? 아유, 난 안 해. 그런 쓸데없고 복잡한 걸 알아서 뭐해. 요즘 것들은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 그냥 계산원한테 가서 내면 되지. 이 친구는 새로운 문물을 깎아내리고 핑계를 대며 이 선생님의 호의마저 무한하게 만들어버렸죠. 이 선생님은 좋은 걸 알려주려 한 건데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낼까 싶어 마음이 씁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따라가니 벅찬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화 중 낯선 지식이나 새로운 문화가 등장했을 때 유독 화를 내며 즉각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계가 복잡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의 경직성과 지적 겸손함의 부재로 설명하죠. 이 글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이 타인에게 들통나면 그동안 쌓아온 어른으로서의 권위와 위신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거대한 두려움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반면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지혜처럼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 그거 참 재미있네. 나는 할 줄 모르는데 내 친김에 나도 좀 가르쳐줘봐. 라며 활짝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죠. 다산 선생님은 아들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배움에 있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묻는 것은 결코 수치가 아니다. 진정 부끄러운 것은 자신의 무지를 감추려 고집을 부리고 타인의 새로운 지혜를 쓸모없는 것이라 깎아내리는 오만함에 있다. 늙어서도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만이 평생 마음이 젊고 향기로운 법이다. 여러분, 앞으로는 무언가 새로운 화제나 지식을 나누려 할 때 아유 복잡해. 그런 거 알아서 뭐해라며 공격적으로 깎아내리는 꽉 막힌 사람을 만나면 억지로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을 마주하셨다면 인자한 웃음과 함께 부드럽게 화제를 돌려주는 이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맞아. 요즘 세상이 참 피곤할 정도로 빨리 변하긴 하지. 우리 그냥 옛날 노래나 들으며 편하게 커피나 마시자. 이 한마디는 상대의 긴장된 자존심을 한풀 꺾어주면서도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우아하게 한 발짝 물러서는 가장 지혜로운 대처법입니다. 남은 인생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참 신기하네라며 아이처럼 호기심 어린 눈을 반짝이는 열린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7가지 신호를 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나온 세월 속 수많은 인연 중에서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갉아먹는 가짜 인연인지 헷갈리신다면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칭찬을 건넸을 때 튀어나오는 오만함, 지갑을 열어야 할 때 보여주는 인색함, 그리고 명백한 잘못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는 뻔뻔함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는 굳이 내 귀한 정성과 에너지를 쏟으며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마음의 거리를 두세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인간관계에 대해 이와 같은 날카로운 지혜를 남겼습니다. 타인의 무례함을 견디면서까지 억지로 얕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마라. 영혼이 빈곤한 사람들과 어울려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느니 차라리 당당하고 평온한 고독을 택하는 것이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든다. 이제는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억지로 참으며 내 속을 썩이는 대신 무례한 사람 앞에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긋는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며 진짜 곁에 두어야 할 사람들에게 더욱 존경받는 품격 있는 어른으로 남으실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그동안 인간관계로 답답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한 해답과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